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진핑 주석은 수도 베이징의天安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고 기념연설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대해서 아주 작정한 듯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중국인은 과거 정의와 악, 빛과 어둠, 진보와 반동의 생사가 걸린 투쟁에 직면했을 때 공통의 증오를 품고 저항하며 민족의 생존은 물론이고 인류의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 인류는 또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세계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 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세 가지의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대항하는 거대한 축을 중국이 잇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강력한 철권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정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오히려 지구촌을 이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자신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스트롱맨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天安문 막내에 올라서 사실상 반미 연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어두컴컴한 중국에게 빼앗긴 것 같다.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 라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죠. CNN에서는 거래 기술과 친분으로 스트롱맨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자신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지난달 푸틴을 알래스카로 불러들였었죠. 그리고 레드카펫까지 깔아줬었는데요. 정작 푸틴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도만 더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한으로 내세웠던 2주, 이게 지난 주말로 모두 지나가 버렸는데요. 트럼프의 경고는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중국으로 향해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2주간의 시한에는 전혀 응답도 없었고 말이죠. CNN은 특히 북중러의 규합이 우방들에 대한 강압적 관세와 약소국 겁박하기, 미국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트럼프 2기 정책들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CNN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인도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자는 취지로 설립된 쿼드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었죠. 그렇게 소중한 인도에게 50%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때려버렸고 그 바람에 인도는 중국에게 붙기로 마음을 돌려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들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패권의 이동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CNN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워서 중국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히토리를 내세운 반격에 타격만 입고 물러섰죠. 반면에 동맹국들에게는 어땠어요? 모진 공격과 변덕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우방들의 반감만 키웠다라고 CNN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도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우방들에게도 그런 푸대접을 한 것은 트럼프의 실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 건설하는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어서 감금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런 트럼프의 행동들은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미국과 달러에게 전적으로 치명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바로 고물가를 유도해서 미국의 부채 수준을 크게 탕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적 건강을 유지해왔던 미국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포퓰리즘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표심을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을 장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공화당 정권은 인기를 위해서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했고 민주당 정권 역시 인기를 위해서 복지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계속되는 감세와 복지 지출의 확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재원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생긴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신권,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면서 돈들이 사방에 흔해지기 시작합니다. 돈들이 흔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돈의 보유가치, 즉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저 친구가 2%에 빌려준다고? 그럼 내 돈은 1.5%에 빌려줄게.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금리는 내리고 내려서 제로 수준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부채가 저금리로 인해서 지출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작아져서 장기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채가 1억 원이었고 이자가 5%였을 때 5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부채가 무려 5억까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0.5%까지 하락했다면 250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이자가 제로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정부들은 감세와 복지 지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히게 되죠. 물론 이때 또다시 엄청난 신권이 발행을 했어요. 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신권을 발행을 했는데 금융위기 때와는 조금 다르게 돈을 직접 시장에 살포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썼다는 점이 좀 달랐죠. 시장에 돈을 직접 뿌렸을 때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물가는 급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물가 상승의 연준은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고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4%를 다시 넘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재정 적자는 저금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는 주장은 쏙 들어가게 돼버렸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재차 추가되면서 마치 미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현재 미국의 총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바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이자 비용이 2천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방비 지출 비용 8,5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축 통화들은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 왔었고 그 수명은 100년을 채 넘지 못했었다면 1944년 브레튼 우주 조약 이후 거의 8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달러의 패권도 이제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금리를 강압적으로 내려서라도 이자 비용부터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두 가지 조치를 실행합니다. 첫째,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국채를 매수하게 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이른바 금융 억제 정책. 둘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장려해서 미국의 단기채를 매수하게 하여 단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죠. 우선 SLR, 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했어요. SLR이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형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규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8개의 대형 금융 지주회사, 즉 GSIB의 경우에는 기존의 5%였던 것을 4.5%로 중소형 은행의 경우에는 3.5%까지 낮추었죠. 이에 따라서 대형 은행만 최대 6조 달러의 대체대조표 확대 여력이 생겼고 더불어서 약 1,850억 달러의 자본 확보 효과가 생긴 겁니다. 또 은행법을 뜯어 고쳐서 미국채를 은행들이 자유롭게 매수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지방은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활성화시켰는데요. 유일한 담보로 91일물 이하 미국채를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미국의 단기 채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단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증상 완화제일 뿐이죠. 미국의 실질적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긴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그런데 한번 베푼 호의는 권리로 알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프랑스에서도 긴축하자고 말을 꺼냈다가 바이루 총리가 9개월 만에 실각했잖아요. 지금도 데모 한참 하고 있고요. 감세나 복지 지출은 일단 한번 뿌리고 나면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초인플레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물가가 2배 오르면 미국이 갚아야 될 부채의 실질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초인플레 시대를 만들려 했을까요? 첫 번째가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소비자가 내야만 하는 세금이죠. 관세가 생기면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 곡선만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가격은 위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말이죠. 물론 아직은 물가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야 될 세금을 계속해서 내줄 기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가격 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 중후반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가가 오를 겁니다. 실제로 관세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점차 가격 전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이미 18%에 육박합니다. 이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최고치예요. 이에 대한 결과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의 고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연준에게 개입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파월에 대한 압박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을 선포했고 법원에 좀 더 빠른 판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조기에 사임했잖아요. 곧장 트럼프 측근으로 그의 빈자리가 대체됐죠. 지금은 파월을 지지하는 의원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이 4대 3인 상황인데요. 이를 3대 4로 만들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죠. 이렇게 해서 금리를 억지로 내리게 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이건 국가 자본주의의 시도다. 결국 그의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인텔 지분 10%를 인수했죠. 직접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서기로 했고 국가 주도하에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업 간의 M&A에도 국가가 개입하고 보조금을 명분으로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고 아예 일부 기업은 정부가 최대 지주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개입이 중국과는 색깔이 다른 이 미국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중국은 좀 다르죠. 하늘 같은 정부가 있고 그 하늘 같은 정부가 파견된 수백만 명의 공산당 간부들이 모든 기업들의 꼭대기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거역하지 못하는데요. 혹여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조금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죠. 트럼프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요건 못 따라한다는 얘기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식 발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는 일부 산업에서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단순한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서 직접적인 투자자 혹은 최대 주주로서 의사결정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1940년 12월 말 노변담화를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후 1941년 3월 전쟁 물자를 연합군에 지원하는 무기 대여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죠. 이 법에 의해서 미국 내 산업 생산은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변환이 되었고 이때부터 소위 군산복합체로서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정부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전쟁이라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요한 군수산업을 단지 개인들의 자유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산업의 강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AI는 이제 지구상의 맹주가 되기 위한 조건식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요, 이미 로봇 올림픽을 열 수 있을 정도로 휴머노이드 산업이 발전했고 에이전틱 AI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AI를 그저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기업들의 욕구에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1941년처럼 전 산업에 걸쳐서 국가 자본주의가 확산되지는 못할 거예요. 국가는 개인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왜곡과 낭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네 정부가 AI와 관련된 R&D에 무려 3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업계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유, 또 눈먼 돈이 천지빛깔이겠네 였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국가 자본주의도 첨단 산업 몇 가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일부 산업에서의 국가 자본주의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은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한 업종과 종목을 잘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설령 눈먼 돈일지라도 당분간 제가 반도체 소부장, AI 소프트웨어에 코가 걸려있는 종목으로 집중할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죠.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전적으로 미국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해로운 점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트럼프의 행동이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겠지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초인플레이션 시장을 만들면서 말이죠. 내년 말경에는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970년대와 80년대 흐름에서 그 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즉 금태환 금지 이후 달러의 무한 발행이 시작되면서 물가가 급상승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주가는 한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980년대에는요. 똑같은 물가 상승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물자산 가치의 상승 흐름을 전국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 급등 초기에는 주가가 다소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FMC 회의 이후로 최소한 20%, 최대 40%까지도 현금 비중을 확대해 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길어질 경우 내년 초 혹은 중반까지도 주가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른다는 것은 결국 실물자산의 가치가 더불어 오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끈하게 늘려놓은 현금 비중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주식 비중 확대로 전환시킬 생각입니다.